Ladies and gentlemen, 아싸 나타났다. 아싸 나타났다. 기업발 홍준표 투표하러 가고 하나 둘셋 해낼 것만 같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것은 왜 대구 왔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대구를 오게 된 계기는 황교안 대표와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저보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고 했어요. 공천을 못 준다. 출마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출마를 못하게 되면 2022년도 대선에 나갈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출마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당에서 공천을 안 준다고 하니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밀양 양산에 반쯤 협의돼 갔다가 거기도 안 된다 그래서 대구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 대구는 초중고등학교를 제가 대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라난 고장입니다. 신천국민학교, 신안국민학교를 다녔고 영남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래서 설마 대구 사람들이 홍준표를 버리겠느냐. 그래서 나 무작정 대구로 왔습니다. 그러면 수성을에 왜 왔냐? 그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수성을이 첫째가 조영 의원이 저하고 형님 동생 한 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시험 합격할 때 제가 조영 의원보다 나이가 한 30살 많은데 3살인가 사법시험 같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동기고 82년 이래에 형님 동생하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3월 6일 날 조영 의원이 감으로 가는 것을 보고 수성을이 비었다. 그래서 수성을로 왔는데 대구는 또 딴 지역에 대해 갈 수가 없는 게 제가 데리고 있던 국회의원들이 다 출마를 해요. 그러니까 딴 지역에 제가 당대표 시절에 데리고 있던 국회의원들하고 경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성을에 왔고 또 수성을이 대구의 정치 1번지이기 때문에 민도가 높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온 이유를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대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대구를 이끌어갈 만한 정치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대구로 정권을 가져올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구로 와서 2022년도에 정권을 대구로 한번 가져와 보겠다. 그 뜻으로 제가 대구로 왔습니다. 두 번째, 대구로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가 수성을에 여기 와서 제가 걸어서 11개 법정동을 열흘간 구석구석 한번 다녀봤습니다. 하루에 한 10km 이상 걸었죠. 그래서 수성을의 현안이 뭔지 현안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걸어서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수성 어뢰 지상 법물지구에 가보니까 34평인가 아파트가 3억 한 2천 정도 하는데 그것이 범어동에 가면 10억이 넘어요. 같은 지구에 살면서 같은 구에 살면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겠다. 가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수성 어뢰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수성 가벌이 같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동네가 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성 어뢰 교육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각보다 교육 환경이 좀 뒤떨어지니까 좀 문제가 크다. 그래서 수성 어뢰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오늘 수성못에 왔으니까 이 수성못을 단순히 산책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를 도입을 해서 수성못을 대구의 문화중심지로 만들고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문화중심지로 만들 수도 있겠다. 제가 예를 드는 것은 중국 가면 장해모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감독이죠. 그 장해모 감독이 자기 고향이 중국의 설산 밑에 아주 오지입니다. 그 오지에 리장이라는 곳인데 그 오지에서 장해모 감독이 450억을 들여가지고 소수민족의 예안을 담은 그걸 하나 만들었어요. 연극 공연 비슷한 거, 뮤지컬도 들어가고 그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보러 세계의 관광객들이 장해모 감독의 고향으로 옵니다. 그만큼 극 하나가 문화 콘텐츠 하나가 중국 리장이라는 시골 동네를 세계 명소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성못에도 수상무대 설치하고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도입하게 되면 대구의 명소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명소를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수성을 문제는 그렇게 하고 대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구는 70년대 섬유로 큰 도시입니다. 대구가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이 섬유산업의 중심지인 대구가 섬유산업이 쇠퇴하면서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이 대구의 정치 지도자들이 섬유산업이 쇠퇴하면 그 다음 어떤 대체산업을 대구 산업으로 특화시키고 대구를 먹여 살릴 것인가. 그것을 이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 30년 동안 그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노태우 대통령 때 자동차 산업을 지금 하려고 했죠. 그런데 자동차 산업을 삼성자동차를 하려고 하다가 YS로 바뀌니까 그게 부산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80년대에 반짝 보성, 청구, 우방, 건설회사 3개가 반짝 대구를 먹여 살렸어요. 근데 그 회사도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구는 주력 산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구의 청년들은 대학 졸업하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고 서울 올라가 본들 취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구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졸업반이 되면 대구를 고담시티라고 합니다. 이 고담시티라는 게 뭔가 하면 배트맨에 나오는 âm 우란 도시입니다. 범죄가 덜 끓고 정말 살기 어렵고
어물한 도시를 고담시티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자조적으로 대구를 고담시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석유산업 망하고 건설산업 망하고 대구의 주력산업으로 첨단산업을 한번 도입해보자. 첨단산업을 도입을 하려면 제일 첫째 조건이 예컨대 삼성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차세대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도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첨단 산업 제품은 전부 항공화물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들이 어디로 몰리냐? 전부 수도권으로 몰리는 겁니다. 인천공항 때문에. 우리나라 항공화물 수출은 전부 인천공항으로 합니다. 다른 공항은 수출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게 김해공항도 화물공항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활주로가 짧았어요. 활주로가 짧으니까 유럽 노선이나 미주 노선을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김해에서도 미국 직항로가 없습니다.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와이 가서 한번 경유를 하면 모르지만 그러나 화물 수송기를 띄우려면 적어도 활주로가 3.5km 이상이 돼요. 다행히 2026년도 우리 통합공항이 개항이 되면 거기가 활주로가 3.5km라고 설계된 걸 봤습니다. 첫 번째는 3.2km하고 두 번째는 3.5km 한다고 그러는데 활주로가 지금 인천공항 활주로가 3.8km입니다. 3.8km가 되면 정말로 그거는 바람직하지만은 요즘은 비행기술이 발달해서 3.5km가 되어도 유럽 노선이나 미주 노선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공항을 이용해서 대구 근교에 차세대 반도체 산업이나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겠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가 플라잉카 산업, 나르는 자동차 산업. 기아 현대가 지금 마지막 자동차 산업의 마지막 단계인 플라잉카 산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구 근교로 한번 유치해 보자. 그 이야기가 대구시 전체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수성을 문제는 국회의원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힘만으로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될 때가 나이가 41살 때인데 잠실에서 서울 국회의원을 할 때 잠실에 13평, 7평 반짜리 연탄 아파트 24,000세대를 통개발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통째로. 그게 7년 걸렸어요. 통째로 개발해서 지금 잠실 가보면 잠실 대단지가 강남보다 지금 더 좋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건물지구뿐만 아니라 하동, 상동, 중동, 두산동 지역도 똑같이 한번 추진을 할 수 있겠다. 그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맞추고 종을 상향을 하고 그리고 용적률을 높이고 도시계획 절차가 선행이 돼요.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지 도시계획 전체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다른 후보도 토지 과열지구 해제를 한다고 다 써붙여 놓긴 써붙여 놨는데 그거 2017년도 9월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지정한 겁니다. 자기들이 지정해 놓고 나는 그 지가 해제하겠다고 떠드는 거 보고 참 기가 막힌다. 왜 지정을 했냐?
수성어른 그 해당이 없어요. 토지가열지구가 수성간만 일시적으로 해당이 되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부동산 경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제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정권에서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들이 해제한다고 대문짝만 하나 써붙인 거 보고 참 기가 막히다. 해제하려면 진작에 해제했어야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투기 과열지구 해제는 제가 들어가면 국회에 가서 바로 해제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냐. 제 아마 공보물을 보면 수성어를 어떻게 바꾼다, 대구를 어떻게 바꾼다, 세 번째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 그게 공보물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집에 다 배달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 선거 시작하자마자 배달이 됐는데 그거 안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번 오늘 집에 보관이 되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경제가 망했죠. 외교가 망했죠. 국방이 망했죠.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통치를 하느냐? 나는 그것을 괴벨스 전략이라고 했어요. 괴벨스 전략이라는 게 뭐냐 하면 히틀러 정권 때 독일에 선전상이 괴벨스입니다. 그 괴벨스의 논리는, 선전 논리는 뭔가 하면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말이 된다. 그게 괴벨스 논리. 이 사람들의 가장 최근에 잘못된 건 하나만 이야기해요. 자, 코로나 사태에 대처 잘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죠. 지금 그래 하고 있죠. 코로나 사태를 확산시킨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자, 간단히 이야기해서 몽골이 중국과 적경지대에 있어요. 그런데 몽골이 코로나 확진 환자가 13명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몽골은 코로나 확진 중국에 발생하자마자 국경을 차단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의사협회에서 10번에 걸친 중국 차단 요청을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내 매일신문을 보니까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코로나 피해자들이 소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그거 쳐다보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확산 피해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 그런데 또 앞에 지금 하는 게 코로나 대처 잘한다고 그것을 선전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쏟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괴벨스 전략입니다. 말하자면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말 된다. 그 히틀러 때 선전상 하던 괴벨스 전략. 이렇게 해서 지금 거꾸로 잘한다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 보고 참 기가 막힌다. 지난 지방선거 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국민들의 85%가 통일이고 돈다. 그 생각을 환상을 갖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저만 유일하게 지방선거 때 그 이야기했어요. 위장평화회담이다. 이거는 김정은이한테 쏘는 것이다. 국민들 쏘으면 안 된다. 그래 이야기했을 때 모든 언론에서
홍준표 막말한다고 도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심지어 우리 당의 멍청한 국회의원들조차도 저를 유세에 못 나서게 했어요. 막말했다. 어떻게 그게 위장평화회담이냐. 지금 2년이 지났어. 자,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했습니까? 미사일을 그 사이에 쏜 게 30번이나 미사일 발사를 했어. 끊임없이 핵 개발을 지금 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그때 사태를 정확히 보고 여기 쏘면 안 된다 한 나는 그때 얼마나 매도를 당했습니까? 2년 뒤 있어 보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쏘았죠. 그래 쏘면 안 된다고 할 때 방송이고 신문이고 그때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저보고 막말하고 그리고 경제가 내 그때 2년 전에 폭망할 것이다. 문재인이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경제가 일어날 수가 없다. 망할 것이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연말 되면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자, 2년 전 연말부터 자영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중소기업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대기업이 해외로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보고 그때 홍준표 악담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신문하고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지방선거 때는 권영진 시장조차도 저보고 대구 못 오게 했어요. 그 꼬여가지고. 그거가 말이 맞는 거 같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지금 비난받는 것은 세상을 미리 본 죄다. 비난받겠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하는 나라로 간다. 무너진다. 그 이야기 하면서 내가 두말하라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어요.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 모이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세상 미리 본 세상을 말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같이 당하는 수밖에 뭐 더 있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이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또 특히 일부 어렵게 견디는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주겠다고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인당? 내가 그거 쳐다보면서 또 그래 이야기하니까 야당 대표는 1인당 5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으로 200만 원 주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면 나라 망한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요. 모든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적 기반. 자, 수출이 안 됩니다. 동남아가 지금 봉쇄됐죠. 중국이 봉쇄됐죠. 유럽이 봉쇄됐죠. 미국이 봉쇄가 됐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70%가 수출로 먹고 살아요. 그럼 대외적으로 수출 못하게 되면 그 영향이 두세 달 있으면 국내에 바로 들어옵니다. IMF 때는 금융위기에 불과했지만 이것은 제조업부터 서비스업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복합 불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경제가 일어날 수 있게 산업 기반을 다시 한번 일어서는데 복원시키는데 거기에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100만 원 이래 주면 그 매달 줍니까? 한 번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주고 그 사람들 한 달 쓰고 난 뒤에는 그럼 굶어 죽으란 말인가? 그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치다보면서 우리 여 참모들은 그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래 되면 나라 전체가 거들납니다. 그것을 경제적 기반을 이렇게 세우는 데 사용을 해야지, 응? 마치 자유당 시대에 고무신 선거하듯이 선거 앞두고 현금 뿌려가지고 표 얻으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러면 그 뒤에 무슨 대책이 있나?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들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지금 비상정부를 구성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이 정부로는 이 나라 코로나 이후에 올 엄청난 복합 불황에 대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나라 돌아가는 게 걱정스럽다. 그리고 선거 앞두고 여러분 선거 끝나면 조금 있어 보세요. 전기세가 대폭 오를 겁니다. 또 왜 전기세가 오르냐? 발전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한전이 망하게 생겼어요. 원전을 대통령이 멍청한 대통령이 판도라 영화 하나 보고 원전 폐기한다고 설치는 바람에 원전으로 생산되는 발전 단가, 그 이외에 화력발전소, LNG 발전소, 뭐 태양광 갖고 그게 발전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발전 단가가 대폭 올라갔어요. 그러면 전기세 안 올리면 한전이 망합니다. 이제 전기세 언제 올리냐? 총선 끝난 뒤에 올릴 거예요. 문 대통령이 그 이야기 했어요. 원전을 폐기하면서 내 임기 중에 전기세 안 올린다고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전기세 안 올리면 한전이 망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를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총선 때문에 안 올리고 총선 지난 후에 아마 전기세가 대폭 올려야 될 거예요. 한전이 망하지 않아요. 나라 살림을 그렇게 하는 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입니다. 이번 총선 때는 여러분 단 한 표를 줘서도 안 됩니다. 수성갑에도 내 두 후보다 형님 동생하고 친한 사람, 김부겸 의원도 저하고 형님 동생한테 25년이 넘었어요. 그렇지만은 수성갑에도 몽땅 조여이 찍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구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성을에서는 저를 찍어주면 됩니다. 제가 가야 문재인이 잡죠. 맞습니다. 제가 가야 또 저는 국회의원 50명 몫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그 많아분들 뭐합니까? 네?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100몇 명 데리고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논리가 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싸울 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번번이 깨지잖아. 무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을 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성을에는 문재인이 잡을 사람이 누구냐? 그냥 보시고 제가 또 당선된다고 해도 바로 복당을 하지. 내가 뭐 민주당 가겠어요? 그러니까 난 또 한겨에 복당 안 시켜준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홍준표가 복당 못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번 선거 끝나면요 둘 중에 하나는 집에 갑니다. 제가 떨어지면 제가 집에 갑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떨어지면 황교안도 집에 가야 돼. 둘 중에 하나는 집에 갑니다. 야당의 주인이 바뀝니다. 야당의 대표가 바뀔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지 야당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번 총선 지나고 우리 수성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면 당을 내 다시 들어가서 다 바꾸겠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문재인 정권을 상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을 우선 바꾸고 그리고 2022년도 정권을 대구로 가져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홍준표의 힘으로 돌파를 하겠다. 그리고 홍준표의 힘으로 야당 바로잡고 또 홍준표가 중심이 되어서 정권을 대구로 가져오겠다. 이 약속 드리고 저는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